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오늘 고정금리, 변동금리부터 아닌가요? 319쪽이죠. 저희 319쪽부터고요. 오늘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저당 유동화라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혹시 처음 오신 건가요? 예전에 공부 좀 하셨던가요? 아니면은 처음 시작이신가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는 걸 복습을 하거든요. 복습을 할 때는 그냥 뭐 저런 거 했나 보다. 그리고 혹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공부는 지금 하는 데서부터요. 지금 이제 미리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이제 그 슬럼프에 빠져서 공부를 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이제 몇 주간 이제 못한 부분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벌충하려고 그 지나간 걸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진도 나가는 거를 못 따라오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한 끼 못 먹었다고 오늘 네 끼 먹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할 거 하고, 근데 대신 조금 오늘 할 거를 부지런하게 해서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 그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지나간 거를 그냥 조금 벌충할 수 있을 만큼만 벌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벌충할 수 있을 만큼 벌충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나간 거 벌충을 다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실컷 놀다가 이제 막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지나간 거 부담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를 다 못 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일같이 벽돌을 한 장씩 날라야 그날 공부를 할 걸 하잖아요. 벽돌 한 장씩 일하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 벽돌 한 장을 못 날라서 며칠간 쌓여서 몇십 장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동안 매일 한 장 날리는 것도 안 하던 녀석이 하루에 두 장을 못 날린다는 거죠. 그날 하루 한 장 날리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뭐 훌륭한 거죠. 대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뭐 한 장 더 나를 정도, 뭐 이런 정도로만 해야 되지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어쩌면은 한국말인데 외국어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이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당 유동화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고정금리, 그 변동금리 앞까지 했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기부터 저당 유동화라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금융론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론이 들어가요. 이건 이제 부동산 이용활동, 개발활동 뭐 이렇게 들어가죠. 일단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워요. 요거는 그나마 조금은 덜 어렵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자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럼 주식을 사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받는데 기존의 대출과 차이점을 이제 체크를 하면 돼요. 보통의 대출은 이제 담보 대출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물적 담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론 들어가서 다시 항목을 나누면 돼요. 이제 오늘 할 내용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포트폴리오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포트폴리오는 개념이 분산 투자죠.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할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죠. 분산 투자했는데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터졌다면은 요거는 줄일 수가 없죠. 이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이런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대상이 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이런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하는 게 좋죠. 수익률 변동이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자, 이게 반대 방향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수익률 변동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걸 나타내주는 통계 용어가 있었죠. 상관계수라는 거죠. 이 상관계수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상관계수가 1일 때에는 두 개의 움직임이 완벽히 일치하는 거죠. 두 개의 움직임이 이쪽이 2% 올라갈 때 저쪽도 2% 올라가고 이쪽이 3% 떨어질 때 저쪽도 3% 떨어지고 잃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똑같은 자산에 투자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럴 때는 움직임이 완벽하게 같을 때는 1일 때죠.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효과가 높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부 다 줄일 수가 있죠.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거 했죠. 화폐 시간 가치는 현재 돈과 미래 돈이 금액은 같아도 가치는 다른 것을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표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숫자를 곱셈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금액이 있고 현재 어떤 금액을 알고 싶을 때, 자, 요거는 이제 금액이 한 번이죠. 여기도 한 번이고, 이때는 어떤 표를 찾아가야 돼요? 이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되죠. 이럴 때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되죠. 모양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모양 기억해서 찾아가면 돼요. 매 기간 말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에는 여기도 매 기간 말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에는 이게 연금이 들어가야 되죠. 요거 합산된 금액이죠. 합산된 금액이에요. 이자까지 합산된 금액. 이렇게 해서 이때는 무슨 계수? 연금의 내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되고요. 이때는 이렇게 할인되는 거죠. 연금의 현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 차이점을 찾으시면 되죠.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매년 100만 원 또는 매년 1억 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금으로 가야 되죠. 똑같은 금액이 이제 반복되니까. 근데 요거 하고 이제 요걸 여기다 쓸까요?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 모양이죠. 모양은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숫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커지기는 커지는데 이게 이 숫자를 알려주는 거죠. 요거는 요걸 묻는 거고요. 위 아래가 요거는 물음표고 요거는 숫자고요. 묻는 건 요걸 묻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 차이점은 물음표의 위치와 숫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무슨 계수 찾아가는 거예요? 감치익 계수죠. 이쪽도 마찬가지. 위하고 아래가 모양은 같아. 이게 여기가 크고요. 여기가 크고. 그다음에 매 기간 말 요 금액이 작죠. 근데 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요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차이점은 왼쪽에 오른쪽의 공통점은 이 푼돈의 크기를 묻는다는 거예요. 목돈의 크기를 알려주고, 차이점은 왼쪽은 미래 돈을 기준으로 푼돈을 계산하는 거고, 오른쪽은 현재 돈을 기준으로 푼돈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라 그랬죠. 이거 오늘 지난주에 그 원리금 균등할 때 써먹었던 거죠. 이게 저당 상수죠. 이거는 감채기 임계수.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왜 질문하면 답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이거거든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알려져 있는 거.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만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와야 돼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게 똑같은 이제 나누는 조그만 금액 이런 것이 나올 때 연금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요 나누는 금액을 알려고 할 때예요. 알려고 할 때. 이게 알려진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원 이러면은 절대로 연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현재 1억은 매년 1억이 아니잖아요. 매년 1억이 아니면 현재 1억 원 하면은 어떤 경우가 나와야 돼요? 현재 1억 했으니까 지금 현재 1억을 갖다 써야 돼요. 이게 현재 1억 갖다 써야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이거나 또 뭐가 있어요? 현재 1억이 있는 거는 현재 돈을 쪼개는 방법이 있죠. 아닌가요? 그렇게 두 가지예요. 현재 1억 하면은 이 두 가지 중에 나와야 돼요. 현재 돈을 쪼개는 것이 있으니까. 맞나요? 현재 돈이 이 뒤에 가가지고 더 큰 원금 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현재 돈을 쪼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저당 상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현재 1억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또는 저당 상수가 나와야 돼요. 10년 후에 1억 하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10년 후 1억 하면 연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또는 감증계수가 나와야 돼요. 미래돈을 쪼개는 걸로 나와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둘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매년 1억이 아니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올 때만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딱 정해지는 거예요. 현재 1억 하면은 뭐 중에 하나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이거나 현재 돈을 쪼개는 저당상수. 미래 1억 하면은 일시불의 현가계수이거나 미래 돈을 쪼개는 거. 됐나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무슨 공식을 외우러 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만 기억하는 거예요. 모양만. 아시겠어요? 다음에 요거 알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질문하는 건 다 100% 맞출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100%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자, 아무튼 이렇고요.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했죠. 현금 수지 측정해서 영업 수지 계산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수익성 부동산이죠. 수익성 부동산을 사면은 이제 임대료 수입도 얻고 나중에 처분할 때 이제 지분 복객도 계산하죠. 임대료 수입 얻을 때 이제 가유, 순전후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죠. 이거 혹시 숙제 냈나요? 숙제 냈습니까? 숙제 했습니까? 선생님 말에 말 같지 않죠, 이제? 숙제 10번씩 쓰는 거 있다 그랬죠? 이 써봐야죠, 자꾸 이렇게. 이거 외울 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써서 내려오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먼저 소득을 먼저 쓰는 거죠. 이건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가능총 소득. 유효총 소득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그랬죠. 계산상 이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공실 또는 대손충당금, 손실,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이 들어오지 않죠. 기타 소득이 있으면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유효총 소득이고 여기서 3단계로 뺀다 그랬죠. 제일 시급하게 빼야 되는 게 뭐예요?
영업 경비죠. 운영 경비를 빼지 않고서는 절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 경비, 영업 경비라고도 하죠. 맨 마지막에 빼는 게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은 항상 세금은 제일 나중이에요. 적자인 경우에도 세금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자,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남의 돈을 빌리느냐 빌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남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는 같을 수 있어요. 이게 0이 돼버리면. 근데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은 원금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이제 중간에 고려하는 거예요. 요걸 중간에 고려하는 3단계 중에서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뭐고요? 경비 빼야 되고 마지막은 세금인데 요거는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채 서비스. 요건 원금이자를 갚는 거죠. 원금이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수지를 계산하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산한다 그랬죠. 나중에 처분할 때 지분 복귀액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매순 전후 이렇게 한다 했어요. 매도액, 순매도액, 순매도액이죠. 이거는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 여기 순전후가 요 순수가 같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가 같아요. 여기 이제 지분 복귀액이요, 지분 복귀.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죠. 자, 여기서는 무슨 경비예요? 매도 경비죠. 여기는 운영 경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는 매도 경비, 중개 수수료 같은 게 있다 표시를 그랬죠. 여기도 마지막으로 세금 내는 거죠. 자본 이득세요. 이거는 이제 투자론에서만 자본 이득세하고 이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자, 이렇게. 이것도 물론 남의 돈 없이 투자하면 없죠. 바로 빼면 되는데,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운영기간 동안에 다 갚아버리면 잔금이 없을 거예요.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근데 다 못 갚으면 남은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분복귀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돈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그래서 판단을 할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 있죠.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게 질문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면 제일 난이도 낮은 단계가 여기에 속하느냐, 이쪽에 속하느냐, 이거 질문한다 그랬죠. 이거 3분의 1이나 질문했어요. 이론 문제 15문제 중에서 5번이나 여기 이쪽에 속하느냐, 저쪽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5가지 중에 3가지에는 뭐가 있어요? 현가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순현가, 현가란 단어가 있고요. 또 연평균, 순현가, 요 현가 있죠.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 있죠. 그러니까 이 현가란 단어가 있는 거는 할인을 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2가지만 더 외우라 그랬죠. 2가지만 외우면 돼, 사실상은. 수익성 지수와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죠. 자, 요 2개만 이제 더 기억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어렵잖아요. 다른 것도 어려운데 이거 뭐 별로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죠, 저는. 저는 이쪽 단어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해라기보다는 좀 암기해야 되는 게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생으로 그냥 암기해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암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그냥 암기를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암기를 잘 못하니까 아무튼 어느 정도 또 암기는 하긴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죠. 하러비 해서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5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요 소속을 묻는 거는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질문하는 게 뜻을 묻는다 그랬어요. 순영가가 뭐예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이렇게 뜻을 물었을 때 순영가가 뭐예요? 그러면은 유입현가합에서 유출현가합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자리 바꾸면 안 되죠. 이거. 자리 바꾸면 안 되고 여기 현재 가치 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건 나누기 한다 그랬죠. 위의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유출현가합을 유입현가합으로 나눈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뭐예요? 물으면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할인하다 보면은 숫자를 작게 할인하다 보면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직접 계산하라고 안 했죠. 그렇게 하면 숫자가 작아지다 보면 갖게 되겠지 하는 그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으면은 순영가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순영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또 그때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이제 뜻을 물었을 때 대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단 기준. 순영가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에선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몇 년 걸리는가 이거 보는 거죠. 몇 년 걸리는가. 그러니까 이게 총소득 승수 이제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총소득 승수가 있죠. 가능 총소득 승수든 유효 총소득 승수든 총소득 승수.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 있죠. 자, 이게 순소득 승수가 뭐예요?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으로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풀어서 쓰면 그런데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무슨 투자액의 비율이다. 총 투자액의 비율이다. 이건 총 투자액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액 회수는 이거 짝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이 짝 맞추는 거예요. 이제 분모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짝만 맞추면 분모 분자는 나중에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굳이 분모 분자를 막 생각해서 외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 하면 순영업소득으로 투자된 금액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순영업소득이 10억이다. 총 투자액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100억 회수하는데 10년 걸리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굳이 분모 분자를 몰라도 몇 년 걸리는지는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꼭 이게 10억 이렇게 쉬운 숫자가 아니라 해도 여기가 뭐 60억 투자됐는데 여기가 5억이다 그러면은 5억으로 60억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2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대신 이 순영업 소득이 지분 투자에 회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짝을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뭐예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로 지분 투자하는데 몇 년 걸려요?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이 짝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물었을 때 뭐하고 짝짓기 해서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일 어렵게 질문했는 게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더 커요?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더 커요? 이게 제일 어렵게 질문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더 커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승수를 붙이기 전에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여기서 누가 더 커요? 세전이 더 크죠. 이건 금방 알죠. 왜? 빼서 내려오니까 뭐가 더 큰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승수라는 거는 그 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돈이잖아요.
더 큰 돈으로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릴 거 아니에요. 더 작은 돈으로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더 짧고 숫자로는 작고 세후현금 수지 승수는 더 길고 숫자로는 크고 이게 제일 어렵게 질문한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버는지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몇 퍼센트 버는 거. 이거는 둘이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역수관계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이쪽으로 볼까요? 이게 가능총소득 지난주에 이제 가능총소득이 1억이고 가능총소득이 1억이고 이게 총투자액이 10억이면 가능총소득 승수는 몇이에요? 그러면은 10년이잖아요. 10년 승수는. 근데 총자산 회전율 하면은 10억으로 요거 1억 벌면 몇 퍼센트 벌어 이런 뜻이잖아요. 10억으로 1억 벌면은 10% 벌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법에 속하는 거예요? 수익률법에 속하는데 그건 다만 이제 가능총소득 승수 역수 이걸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은 비율 분석법에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총자산 회전율 비율 분석법에서 하는 뭐 수익률법 해도 뭐 별로 지장은 없는데 이 총자산 회전율이 10%잖아요. 총소득 승수가 몇이라고요? 총소득 승수는 몇? 총소득 승수는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에 있다고? 역수관계에 있다고 이게.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숫자는 곱하면 몇이 돼요? 1이 되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몇이 돼요? 1이 되죠. 100%는 1이잖아요. 만약에 순소득 승수가 순소득 승수가 12.5 이렇게 나오면은 그 역수는 몇일까요? 12.5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였어요? 자, 요거 용어가 여기 세후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라 그랬죠. 세후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 했고요. 세전 승수의 역수는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지분 배당률 이렇게 썼다 그래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따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종합하는 여기서 이건 따로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혹시 카드 만드셨나요? 카드 10번도 안 쓰고 카드도 안 만들고 해처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종합하는 율 요거는 뭐의 역수요? 순소득 승수 역수. 그럼 순소득 승수 역수 여기가 종합하는 율이란 말이에요. 종합하는 율은 몇일까요? 하면은 여기가 8%가 돼요. 8%. 8%와 12.5년 곱하면 뭐가 돼요? 100%가 돼요. 믿어주세요. 이게요. 2 곱하기 5는 몇이에요? 4 곱하기 25는 8 곱하기 125는 이렇게 돼요. 이 숫자는 아예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시험에 자주 우리 시험은 지저분하게 이렇게 소수점 막 몇 개짜리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숫자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2 하나, 5 하나가 있으면은 동그라미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어요. 2 곱하기 2. 여기 5가 두 개가 있죠. 5 곱하기 5. 그럼 동그라미 두 개가 만들어져요. 여기 2가 3개 있어요. 여기 5가 3개 있습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2 곱하기 2 곱하기 2. 2 3개, 5 3개가 있으면 동그라미가 3개 만들어져요. 8 곱하기 125 하면 1000이다 이 말이에요. 8 곱하기 12.5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아무튼
이 역수관계를 알면은 보세요.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100%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게 순소득 승수가 10.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또, 부채 감당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종합환원율이 몇, 순소득 승수 10% 하면 안 되죠. 10년 해죠, 10년. 순소득 승수가 10 하면 10년이라는 뜻이요. 종합환원율이 8%, 그다음에 뭐 지분 배당률이 몇, 이렇게 나와요. 이 역수관계를 알면은 이게 이거하고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를 알면은 이것만 봐도 벌써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80%밖에 안 되잖아요. 그 소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예요. 이럴 때 계산 5개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산 5개를 다 할 필요가 없이 이 둘 중에 한 놈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한 놈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위에 자료, 보기에 자료를 찾아야죠. 자료에 뭐를 찾아야 돼요? 순영업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으로 뭘 해소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빨리 찾는 거죠. 그래서 찾았더니만 얘가 10억이고 얘가 100억이다. 그러면 어때요? 오, 맞네. 10년 걸리는 거 맞네.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총 투자액으로 이렇게 벌면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10%가 돼야 되는데 지금 8%로 했으니까 요 하나만 계산하면은 이게 답이 아니죠. 얘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맞으니까. 이런 게 2번이나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거죠. 요령. 시험도 어느 정도 그런 센스가 있어요. 센스.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역수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는 것은 훨씬 더 쉽게 빨리 푸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혼해서 점수를 많이 내서 민법에 한 20점 보태주면 그러면 이제 민법 40점, 결혼 80점 이렇게 해도 합격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령이죠. 어느 정도 요령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암기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푸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라고요. 자, 아무튼 이거 이제 지난주 했고요. 비율 분석법 아직 복습 안 했죠. 비율 분석법은 이제 대부 비율, 남의 거 비율이죠. 남의 거 비율이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 전체에서 남의 거죠.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을 때 6천만 원 대출 받는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 남의 게 60%, 7천만 원 대출 받는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70%, LTV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했죠. 네,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감당한다 그랬죠. 순영업소득이 여기 부채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죠. 네, 이거는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채무불이익률이라는 거 있죠.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에게 합계를 감당할 수 있는 거 보는 게 채무불이익률이죠. 채무불이익률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건 작을수록 좋다. 일단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대부채에서 대부비율, 부채 감당, 채무불이익률. 부채 감당률과 채무불이익률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이렇게 넘어왔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를 하면은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뭐예요? 원리금 지불이 줄어드는 거는 원금균등이죠. 그러니까 원금균등을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원금균등. 이게 이제 제일 큰 게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예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점점 늘어나는 거는 이게 체증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은행에 제일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원금 균등이죠.
은행에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주게 된다는 것은 빚을 제일 많이 갚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갚아버리면은 제일 적게 남는 것이 바로 뭐다? 원금균등. 이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게. 그래서 은행에 이자 수익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게 뭐다? 원금균등이죠. 근데 원리금균등은 말이죠. 자, 이게 일정하게 원리금을 상환하죠. 일정하게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그 안에 이제 원금이자가 다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이자가 대부분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금 상환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원금 상환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들어서 처음에 원금 갚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 3분의 2 정도 기간은 경과해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 있는 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자동차 할부로 사면은 대체로 이렇고요. 원금 균등은 현실의 생활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아십니까? 원금 균등은?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오늘 가서 카드 할부로 끊어보세요. 카드 할부로 끊어보면 그게 원금 균등으로 상환이 돼요. 100만 원짜리 냉장고 10개월 할부로 끊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달 10만 원씩 까내려가요. 100만 원을 10등분 해가지고. 그렇게 신용카드는 원금 균등으로 계산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최증식 상환은 처음에 이자는 이만큼 발생하는데 갖다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만큼 빚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게 뭐다? 최증식. 처음에 빚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게 최증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잔금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일정하게 이렇게 잔금이 줄어드는 건 뭐예요? 원금 균등이죠. 원금은 일정하게 돈을 갚아 나가니까. 원리금 균등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얼마 많이 줄지 않다가 이렇게 줄죠. 근데 최증식은 빚이 늘었다가 줄어들어요. 이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최증식은. 그래서 그게 이제 부의 상환 발생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지난주 했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하죠. 이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은 대출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거죠. 근데 예금금리는 어떤가요?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요런 이제 구조에서 은행은 요 예대 마진을 먹는 데죠. 은행이 먹는 수익이 요 폭이에요, 폭. 요 폭만큼 수익을 먹어요. 근데 요렇게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예금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떨어지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런데 요 구간을 지났어, 이제. 그럼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는 구간이에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죠. 자, 이러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나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조기 상환하려고, 조기 상환. 이때쯤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조금씩 더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전에 대출 받은 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얼마 전에 대출 받았는데 나는 얼마에 대출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새로 대출 받는 사람은 요 정도로 대출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은 이렇게 대출 받는다는 얘기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이제 알아보겠죠. 알아봐서 예전에 이거보다 좀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나 봐서 그걸로 새로 대출 받아서 갚아버리는 거죠. 조기 상환하는 거죠. 싼 이자로 갈아타는 거죠. 이러면은 금융기관은 남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입니다. 매스컴에서 대출자를 빌린 사람으로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대응하는 게 우리는 사입자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변동금리예요. 예, 변동금리는 시장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죠. 일정한 마진을 먹으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뭐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한 거예요? 차입자에게 전가한 방식이 바로 변동금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금리 차이를 본다면 어떤 게 금리가 더 높을까요? 고정금리가 더 높아요. 자신들한테 불리하니까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세요 하면은 더 높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더 낫습니다. 근데요, 변동금리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꾸 금리를 부담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융기관은 뭐를 더 좋아한다? 변동금리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 변동금리라는 것은요, 예금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금금리가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예금금리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일정한 마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거든요. 대출금리 정할 때 이 기준금리가 무슨 금리라고요? 일종의 예금금리라고, 예금금리. 여기에 이제 가산금리가 뭐 은행이 먹는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예금금리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은 코픽스 지수를 많이 사용해요. 코픽스. 코픽스가 뭔가 하면은 시중에 은행들 있죠. 그 은행연합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은행연합회에서 그 회원 은행들이 예금주들한테 예금 받을 때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CD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예금 상품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의 예금 금리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은행 금고 속에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떤 이자율로 받는 건지 거기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높은 데 맞춰서 대출해 주기도 뭐 하고 제일 낮은 데 맞춰서 대출해 주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금 금리의 평균적인 예금 금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15일 날 발표를 해요. 이렇게 평균적인 예금 금리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가중평균 예금 금리라 그래요. 가중평균 예금 금리. 가중평균 예금 금리다 이 말이에요. 코픽스가. 그걸 이제 매달 15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대출 받는 사람은 언제 발표한 걸로 대출 받는 거예요? 지난 1월 15일 날 발표한 그 금리에다가 이제 코픽스 지수에다가 그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 등급 있죠. 그 신용 등급에 따라 이제 가산금리를 붙이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근데 요거를 보통 6개월마다 조정하거든요. 6개월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대출 받았으면은 이제 6개월 뒤에 금리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직전에 언제 또 발표를 해요? 7월 15일 날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 15일 발표한 코픽스 지수와 7월 15일 발표한 코픽스 지수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 나는 만큼을 조정하는 거죠. 6개월마다 조정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조정하게 돼요. 자, 근데 요 조정하는 기간이 1년마다 조정한다. 만약에 5년마다 조정한다. 10년마다 조정한다. 이렇게 길면 길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길면 길수록 고정금리에 가까워지죠. 10년마다 조정한다. 이 소리는 뭐 10년 만기 고정금리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더 짧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 주기가 말이야.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더 많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 거죠. 맞나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교재에서 좀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310 그쪽에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 있죠. 자, 여기서는 1번은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2번에 이 방법의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하여 시장 금리가 상승, 여기 체크하면 되죠. 금리 상승이죠. 금리 상승. 금리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출 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금리 상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금리 하락에 대한 내용이죠. 금리 하락할 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3번은 이 말이에요. 이때는 차입자가 불리하겠지 일단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려고 하므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금리 변동임을 누가 부담하게 된다?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대출기관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기 상환을 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기 상환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 관점에서 볼 때 고정 이자율 융자는 조정 간격이 매우 긴 조정 주기가 만기와 동일한 변동 이자율 융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 조정 주기가 긴, 예를 들어 10년 만기 고정 이자율이다. 그러면은 조정 주기가 10년인 변동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지문은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에서 자, 이거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융자 방법으로서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종래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에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렇게. 다음에 2번은 일단 남겨놓고요. 2번은 이제 3, 4월 달에 말씀을 드릴게요. 3번을 보십시오.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장래 저당 지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위한 가계 예산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출자의 경우에도 장래 시장 조건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초기에 최적 융자 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건 이제 변동금리의 단점이죠. 고정금리로 하면은 이게 대출자가 매달 나가는 돈이 똑같죠. 그럼 이제 가계 예산 작성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변동금리 하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 밑에 그 맨 밑에 줄이죠.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줄에 즉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한다. 이걸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변동 이자율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에 원금 균등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 1회차 월 불이백이 다르죠. 아까 이거 복습할 때 누가 제일 많이 갖다 줘야 돼요? 원금 균등이 이제 제일 많이 갖다 줘야 되죠. 그다음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죠. 말도 안 되죠. 2번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점점 낮아지죠. 소득이 증가하고 또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하면은 점점 안전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증가된다. 짧을수록 차입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했네요. 중도 상환하면 이제 남은 잔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이게 이제 옳은 거죠. 원금 균등은 처음부터 많이 갚아 나가버리기 때문에 잔액이 더 적습니다. 대체로 이제 원리금 균등도 질문하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요것도 질문하고 고정금리, 변동금리도 질문하는데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아요. 이쪽도 이제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좀 쉬고요. 저당 유동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